아침 일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결혼식 청첩장이나 각종 행사 초대장을 모바일로 주고받는 일이 많은데요. 이 코로나 이후 미뤄둔 결혼식 돌잔치도 늘고 가정의 달 앞두고 모임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 초대장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피해에 대비한 주의 요령 등을 발표했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지 말자는 얘기는 이제 기본 상식인 것 같지만요. 지인의 결혼식 청첩장이나 행사 초대로 착각하기 쉬워서 누구나 실수로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 사례들이 알려져도 공공기관 사칭이나 아이를 데리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고 여전히 돈을 보내는 일도 많다고 하고요. 주변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엔 각별히 모바일 초대장에 담긴 가짜 문자 메시지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됐고요. 장수 직업 시간에는 중년과 다르게 부르는 신중년, 이들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실 퀴즈는요. 텃밭이나 베란다 농사 지을 때 씨앗을 사다가 뿌리면 고르게 파종하기 어려워서 이걸 사다 심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것은 옮겨 심기 위해 가꾼 싹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과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 궁금한 질문들 있으면 보내주시죠.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2라운드에 접어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또 이 정도 수준이면 관조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던 축산자조금법 개정 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양곡관리법 재의결이 있었지만 결국 또 부결됐다고 하던데, 이후에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이 발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1일, 그리고 강은미 비대위원이 4월 11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3일 이렇게 해서 세 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요. 네. 최춘식 의원 개정안은 시장 격리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최저 가격 혹은 생산 가격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매년 정부가 매입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고요. 또 수량에 비해서 과잉 생산된 양곡에 대해서도 농협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매입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내건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윤준병 의원 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정부가 매년 40만 톤 정도 사들이는 게 공공비축미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포함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은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의 100분의 105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용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판매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생산비를 산출해서 농업 기본 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민이 생산비의 100분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걸 매입해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생산비를 산출해서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에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걸 매입해야 한다. 이전보다 좀 상당히 강화된 내용인 것 같은데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비슷한가요? 그렇습니다. 이 강은미 의원의 안도 양곡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한
감안해서 산정한 금액을 최저 가격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최저 가격 이상으로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과 생산이나 과잉이 될 경우에는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또 농민이 쌀을 대신해서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나요?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의 운영 또는 출하및 가격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조항을 농식품부 장관 재량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장관의 재량권이라는 내용을 법조항에 명시하겠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과잉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과잉 물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우회하면서 생산비를 중심으로 가격 지지를 하자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이 아니면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을 시장에 풀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들은 더더욱 가격 지지 중심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양곡관리법 개정 2라운드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나요? 이게 적극적인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에 열린 최고위에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또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도 이달 말이나 아니면 내달 초에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 다음으로 축산자조금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조금이란 게 한 산업 내 종사자들이 돈을 걷어서 스스로 돕는 일에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 왜 이게 관조금이라는 지적이 따라붙게 된 걸까요? 이제 실제 산업에 종사하는 축산 농민들이 내는 돈이 있고요. 네. 또 정부가 일부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제 재원이 최종적으로 조달이 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각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마련해서 대의원회를 통해서 또 의결한 이렇게 사업계획 이것을 다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관 승인이 쉽지 않다 보니까 관조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 승인이 쉽지 않다는 게 각 축종 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를 통과한 사업 계획에 대한 장관 승인이 늦게 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만 개수 조정이 될 때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은 2020년에는 3월 6일, 그리고 21년에는 3월 19일, 그리고 22년에는 5월 10일, 올해는 4월 7일 이렇게 장관 승인이 났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조가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와 비교해서 축산자조금 승인 과정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부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매칭 펀드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이게 축종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금씩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원래 한돈 자조금 수익 예산을 보면은 농가 구출금이 192억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53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에는 전체 사업액의 50%까지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지원금 비중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축산자조금 개정 법률안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이 대의원회를 거쳐서 마련된 사업계획은 농식품부 장관이 전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4년도 계획이라고 하면은 2023년 12월 말까지 승인하도록 지금 했고요. 네. 예산 전형도 주요 항목의 지출 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다 보니까 축산 자조금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걸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오늘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아침 오프닝에 대해서 우리 최정옥님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링크 오면 저도 누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저희 프로그램은 참고로 링크가 들어간 문자를 보낼 일이 없다는 점, 네,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당신은 중년입니까? 아니면 신중년입니까? 3초 이내로 바로 답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은 신중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3명 중 1명이 신중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신중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정말 처음 듣습니다. 신중년. 이건 또 언제 만들어진 말인가요? 이게 뭐고? 그러면 중년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보통 우리가 중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중장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중년은 5060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세에서 60세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50세에서 69세 사이를 뭐 시니어 세대, 실버 세대, 뭐 중장년 세대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면서 네. 그 경계성이 좀 모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라고 하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50세에서 55세면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저도 이제 50세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직장에서 만약에 제가 네네. 어떤 선배한테 고령자세요라고 하면 저 굉장히 위험할걸요? 그죠. 저한테 누가 중고령자세요 뭐 이러면 안 돼. 저 너무 섭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참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왠지 뭐 준고령자, 고령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그렇죠. 뭔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은퇴한 사람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자리에서 은퇴한 사람보다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뭐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정책 용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이 신중년 인구 수에 비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도록 하려는 의지에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해주신 말 중에 그러면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정부에서 발표한 용어라는 거네요, 그죠? 네. 이게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아예 정책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2017년 8월에 정부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서 처음 이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네.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인생 3모작이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라디오를 들으신 분도 친숙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경작지에서 1년에 한 번 재배하면 1모작, 1모작. 뭐 2번 재배하면 2모작, 뭐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제 3모작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도 경작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이라는 게 1모작은 주된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첫 직장을 가질 때 3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2모작은 은퇴한 시점에서 이제 50대 전후로 그때 시점이 2모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입니다. 주된 일자리 다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재취업 일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3모작은 70대 이후에 그러면 젊을 때처럼 막 일을 하지 않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모작은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보면 1모작 때는 경작지가 뭐 토양도 좋고 뭐 수확량도 많잖아요. 그런데 2모작을 하면 1모작 때보다는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죠. 네네. 뭐 3모작은 뭐 경지 논리는 그냥 한번 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도 1모작 주된 일자리 할 때는 막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를 전후로 재취업할 때는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재취업하기가 참 일자리의 질도 안 좋고 뭔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중년들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좀 더 확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중년들은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했던 고령자하고는 다르게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인생 2모작 3모작을 넘어 지금은 다모작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준고령자, 뭐 중년 이런 것과 달리 신중년 이러니까 좀 왠지 활력이 있고 이름에서 주는 그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색창에 한번 신중년 쳐보시면 네, 안 진짜로 쳐봤는데. 그 의미가 좀 남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중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좀 더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이런 단어 검색해도 해석도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예 단어로 해서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이제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자아 욕구 충족을 위해서 경제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사실 50대 이후에는 은퇴를 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는 65세까지는 경제력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은퇴 이후에 40년 동안을 뭔가를 일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2모작, 3모작을 위해서는 좀 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기술도 좀 배우고 우리가 교육도 들으면서 아무래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전에 자산 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은퇴 이후에도 좀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 내가 일을 좀 해나가면 그나마 그 경제력으로 나를 위한 투자, 신중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마냥 듣기가 네. 가볍지만은 않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신중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신중년들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7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도 이 7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나는 신중년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한번 네, 확인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째는 신중년은 자아 욕구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꿈이 있는데요. 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꿈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나는 옛날에 한참 일할 때보다 일손에서 약간 멀어졌지만 그래도 나의 삶은 예전보다 더 행복해. 이런 행복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중년은 확실히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 돈이 또 필요한 거죠. 외모를 가꾸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이 기반이 돼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둘째는 경제력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은퇴 이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공헌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혼자서 은둔생활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을 신중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신중년은 외모 가꾸기에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모 가꾸는 거. 네네. 패션뿐만 아니라 헬스 그리고 나이보다 좀 더 건강하고 젊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신중년들 사이에서는 어플 중에서도 이런 피트니스 어플 이런 것들이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을 통해서 이제 운동 배우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남편 집에서 늦은 시간에 헬스장을 못 가니까 집에서 유튜버로 그 헬스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집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신중년들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중년들은 취미나 여가 생활에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취미 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전문이죠. 그렇죠. 중요하게 네. 생각하고 계시죠. 네네. 과거에는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등산이나
TV 보는 게 취미가 고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뭐 공예도 배우러 다니고 뭐 가죽 공예라든가 캘리그래피, 팝아트 이렇게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신중년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배우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버대학 보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보면 신중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저희 시아주버님이 뭐 평창에서 이렇게 귀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뭘 배우세요? 그랬더니 뭐 자연치유 뭐 이런 것들 좀 배우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한 뭔가 배움의 이런 자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중년은 가정에도 충실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회사가 먼저였다면 신중년은 뭐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을 두고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7가지 중에 나는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좀 반성을 하시면서. 잠깐만요. 이거 너무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좀 어렵기는 하죠. 이거 뭐 돈도 있어, 꿈도 있어, 외모도 잘 갖고, 여가도 잘해, 뭐 교육도 열심히, 가정에도 있나요? 그렇죠. 신중년은 활력 있는 삶이라고 했는데 너무 활력 있다 보니까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거 슈퍼맨인데. 네. 잠깐만요. 이 중에 몇 가지가 돼야 신중년이다 뭐 이런 건 없죠? 몇 가지는 아니고요. 7가지를 골고루 갖추되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도는.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나는 너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눈을 돌리셔서 가정의 소통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신중년 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근데 신중년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현상들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머추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신세대가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하기 위해서 외모를 갖고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여가나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도 신중년을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나이다, 자유롭게 관계를 갖는 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렵더라도 좀 더 도전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고 뭐 젊지 않더라도 열정적으로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샹그릴라 신드롬, 뭐 샹그릴라죠. 샹그릴라 신드롬인데, 네. 샹그릴라 신드롬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모를 가꾸고 뭐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젊게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중장년들 중에서도 보시면 청바지에 가죽 잠바에 체크무늬, 뭐 스카프, 뭐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멋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샹그릴라 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상들이 신중년과 관련이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또 요즘 뭐 신중년과 관련한 신조어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신주어 중에서 특히 남성을 가리키는 신중년 중에서도 남성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신중년들 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신중년은 뭐 액티브 시니어다 아니면 노노족, 나는 노인이 아니다, 노예, 그죠? 늙을 노를 노노족, 아니다. 그죠? 나는 노인이 아니다는 네네. 노노족, 네. 그리고 네스팅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좀 더 깊게 보면 남성을 가리키는 노무족이라고 해서 노는 노 아니다의 노 more uncle. 나는 노모 엉클이라고 해서 노모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성형 수술이나 뭐 이거 탈모 이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골드파파, 뭐 골드니까 또 골드파파라든가 디디족, 뭐 댄디 데디족 이런 식으로의 신조어가 나오고 있고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나우족이라고 해서 본인의 삶을 좀 더 나우 올드 우먼이라고 해서 본인의 삶을 좀 더 가꾸는 사람들. 뉴 올드 우먼. 뉴 올드 우먼 해서 앞에만 따서 나우족. 그죠? 나우족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뭐 루비족도 있습니다. 참 여성스럽죠. 네. 보석과 같은 루비족이라고 해서 본인을 아름답게 뭐 30대처럼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장수직업 시간. 오늘은 이제 이모작도 아닌 삼모작, 다모작 시대를 살아가는 신중년에 대해서 많은 정보,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요즘 밭에 감자싹이 돋아나고 있다고요? 네, 네. 밭에 감자싹이 아주 예쁘게 돋아나왔습니다. 노래 중에 하얀 감자 심으면 하얀 꽃, 그다음에 자주 감자를 심으면 자주꽃.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네. 어떤 노래죠? 못 들어봤는데. 백창우 선생님 부르신 노래가 있는데. 불러주셔야죠. 아, 아침부터 근데, 불러주세요. 예, 네. 이렇게 잎 모양을 보고도 이렇게 그 차이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주꽃인지, 자주 감자인지, 하얀 감자인지. 그래서 잎 모양을 보고 이웃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싹이 나오면 북주기를 해서 감자싹을 덮어줘야 합니다. 네? 아니 예쁘게 싹이 나왔는데 이걸 왜 덮어요? 네, 이렇게 덮어도 감자는 죽지는 않고요. 덮은 흙을 뚫고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2번에서 3번 정도 나온 싹을 덮어줄 때 감자싹 주변에 이렇게 퇴비를 웃고름으로 주고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감자가 훨씬 더 많이 달립니다. 네. 이때 감자싹에 줄기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되도록 줄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좀 솎아줘야 합니다. 이거 기술이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4월이 이제 막바지인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지난 시간에 좋은 모종을 고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모종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모종 굳히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그리고 또 고구마 줄기 순의 경우에는 이제 가식을 해서 새로운 뿌리를 틔워서 이렇게 정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토마토와 고추 그리고 고구마와 같은 작물들은 5월 초부터 중순 정도는 되어야 심을 수 있지만 5월에 텃밭 식구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행사가 많아서 네. 늦게 심기보다는 미리 심기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날이 아직 받쳐주지 않아서 미리 심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늦게 심기를 권해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마음이 빨라서 빨리 심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 마음이 바빠서 빨리 심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번 주 날씨도 아침 기온은 한 자리 숫자라 맞아요. 좀 쌀쌀하죠. 네, 냉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걸 좀 더 들려주실까요? 오늘은 모종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심은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종은 플라스틱 포트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이것을 꺼내서 심어야 합니다. 뿌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모종 굳히기를 해서 뿌리들이 흙을 꽉 쥐고 있고 또 이제 밀착되어 있어서 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닥면을 위쪽 방향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꺼내기가 쉽게 됩니다. 네. 꺼내기 쉽게 물을 준 다음에 이렇게 꺼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할 경우는 뿌리를 싸고 있던 흙들이 부서지면서 잔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심을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일항 위에 고추나 가지, 토마토와 같은 작물들을 심을 때는요. 먼저 심는 간격을 잘 따져야 됩니다. 보통 40cm에서 60cm 간격으로 심어야 합니다. 네. 호미 길이보다 긴 거리로 심게 되는 거죠. 먼저 구멍을 파고 물을 구멍에 준 다음에 물이 스며들고 나면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 흙이 밖에서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위에는 또 물을 다시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구멍을 파고 먼저 물을 주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땅 속에 있는 물줄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접착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하 수맥들을 쭉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물을 주게 되면 뿌리가 싸고 있는 흙들이 또 흩어지면서 잔뿌리가 상할 수 있어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토마토나 오이와 같은 박과 작물처럼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은 뿌리가 활착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심은 자리 주변에 이렇게 풀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잘 두툼하게 덮어주면 수분 증발을 막아서 뿌리가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럼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요즘은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변칙적인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어요? 네, 효과도 있고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네. 모종을 싸고 있는 뿌리가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약해서 흙 속에서 충분히 활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싸고 있는 실뿌리를 뜯어내고 네. 심는 경우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수확 다 끝나고 이렇게 포기를 뽑아내면 뿌리가 이렇게 모종포에 있던 뿌리가 굵어졌을 뿐 넓게 퍼진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모종을 같이 심어서 줄기의 일부가 땅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간 줄기에서는 새로운 뿌리가 이렇게 돋아나죠. 이렇게 할 경우 활착은 느려도 훨씬 건강한 작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심지어 모종을 고구마 줄기순 심듯이 이렇게 눕혀서 모종 끝부분만 흙 밖으로 나오게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뿌리를 유도해서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은 활착이 느려지고 당연히 수확이 좀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수확이 늦어지다 보니까 수확할 수 있는 양도 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활착이 잘 됐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네, 모종을 심은 다음에 모종에 있던 잎 외에 처음 심었던 모종잎 외에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나오면 모종 뿌리가 활착이 완료된 것입니다. 먼저 아래부터 이렇게 곁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곁순들은 식물의 덩치를 키우는 영양성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죠. 당연히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쵸.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이게 그 결실을 또 봐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곁순들을 적절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곁순은 자라면 나무의 가지와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잎이 나오는 겨드랑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겨드랑이 액자를 써서 애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곁순을 제거하다가 또 잎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게 위치상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곁순 제거해라 얘기하면 잎을 딴 사람들이 많아요. 모종 상태에서 아랫잎은 뿌리의 영향을 보내고요. 중간잎은 열매의 영향을 보내고 그다음에 윗잎은 성장을 위해 영향을 보내기 때문에 초기에 있는 모든 잎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잎과 곁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2626님이 관장님 씨앗이 광바라 식물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암바라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광바라 식물은 이제 얕게 심어서 햇볕을 봐야 발화를 시작하는 그런 작물들로 보통 이제 국화과 작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와 반대로 암바라종들은 좀 깊게 심을 수도 없어서
가능하면 검은 천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발화가 잘 되는 그런 작물들인데요. 네. 대파라든지 이런 백합과 작물하고요. 우리 가지, 고추 뭐 이런 그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 작물들 그리고 이제 박과 작물들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박과 작물들이 안바라종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명현님이 직장에 다니느라 농사를 못 짓고 놀려두었던 땅에 찔레꽃, 아카시아 나무들 베어내고 트랙터를 빌려 갈아서 올해부터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퇴직입니다. 어떤 작물들을 심어야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혼자 지으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평수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셔서. 네. 근데 초보 농부시면 가급적이면 이제 다년생 작물들을 좀 심어서 다년생 작물로 반 정도를 채워놓으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봄농사부터 이렇게 여러 작물들을 실험적으로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년생 작물인 뭐 나물 종류라든지 과수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반을 채우시고 나머지는 실험용으로 계속 연년생 이렇게 1년생 작물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또 927 하나님 질문이 지금 들어왔는데 저도 해마다 텃밭에 호박, 오이, 가지, 케일, 토마토는 단골 종묘사에서 모종을 사서 심는데요. 어머니께서 너무 일찍 심어도 냉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오늘 비 오면 주말에 가서 모종 심어볼까 하는데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텃밭은 남쪽 지방 경남 함안입니다. 경남 함안이면 이제 열매 채소들 다 심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된다고 합니다. 927 하나님. 네네네. 조심할 건 또 없나요? 혹시? 그 함안이면 또 이제 지리산 자락이라서 산에서 서늘한 기운이 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지금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심고 나서 냉해가 걱정되면 밭 주변에다 물을 좀 듬뿍 뿌려주면 낮 동안에 이 물이 이제 열을 잡아둬서 상승 기류를 만들거든요. 이야. 그래서 이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네요. 과학.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이미 심어 놓으신 분이 냉해가 걱정되신다면 밭 주변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물을 좀 듬뿍 줘서 이렇게 상승 기류를 만들면 냉해 피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330님은 부추 끝이 벌써 마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부추 벌써 이제 첫물 아마 수확을 하셨을 텐데요. 부추 끝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이유는 주로 이제 칼슘하고 칼륨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영양제를 좀 뿌리시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구할 수 있으면 제거름을 좀 듬뿍 뿌려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신기하네요. 6500님. 화단에서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배수랑 이랑을 내야 하나요? 네, 화단은 아마 이제 좁은 형태로 이렇게 이미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이랑에 심을 수 있는 주로 그 엽채류 이런 정도로 심었으면 좋겠네요. 엽채류 위주로. 1636님. 씨 맺힌 풀, 꽃핀 풀 뽑아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씨 맺힌 풀? 이게 뭐죠? 냉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씨가 맺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꽃핀 풀은 아마 이제 뭐 제비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피어 있을 텐데요. 이미 꽃이 피운 것들은 다 이렇게 뽑아서 처리하더라도 씨를 떨구고 죽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런 씨 맺힌 풀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면 멀리 밭 이랑 근처에다 두지 마시고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멀칭 재료로 씁니다. 저는 풀들이 다 이렇게 멀칭용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라서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도 또 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네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우리 박종수님. 우엉은 언제까지 잎 따먹고 뿌리를 수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우엉은 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 봄에 심었다면 봄부터 한 가을, 늦가을 전에 이파리를 수확하고요. 그다음에 뿌리는 가을부터 다음에 봄에 이렇게 뿌리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시는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정옥님 요즘 재래시장에 가면 다양한 모종들이 있어요. 부담 없이 심을 수 있어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444 하나님 정답 모종.
강릉이에요. 마을버스 여자기사예요. 승객들과 같이 즐겁게 청취하며 운행해요. 방금 종점에 왔어요. 5분 후에 또 출발해요. 라고 보내주신,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444 하나님 5분 후에 출발, 또 안전하게 운행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345님 정답 모종입니다. 하트. 저도 며칠 전 상추 모종 심어놓고 매일 아침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괜히 자라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하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봐도 그냥 내 자식이 자라는 것처럼, 물론 전 자식이 없습니다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 꼭 도시농부 도전할 거라는 거. 네,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기분 좋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